여러분, 은퇴 후 매달 500만 원이 들어온다면 노후 걱정이 없으실 것 같으신가요? 34년 교직 생활 끝에 나오는 사학연금 320만 원에 아내의 국민연금 80만 원과 파트타임으로 일해번 100만 원까지 더해 매달 500만 원. 남들은 부러워할 만한 노후였습니다. 하지만 그 풍족해 보이던 숫자의 이면에는 매달 200만 원씩 통장이 거덜나며 노후 파산이라는 벼랑 끝으로 조용히 걸어가고 있던 우리 노부부의 비극이 숨어 있었습니다. 36살이 되도록 방 한 칸에 갇혀 지내온 백수 아들, 수많은 아이의 길을 잡아주었던 제가 정작 내 자식 앞에서는 왜 이토록 무력한 아버지가 되었던 걸까요? 자식을 위한 사랑이 어떻게 온 가족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갔는지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저는 34년간 교단에 서며 수많은 제자를 길러낸 자부심으로 살아온 68세 정현수입니다. 62세에 정년퇴직을 했으니 벌써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남들처럼 부동산이나 주식에 손을 대며 크게 불려놓은 재산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빚에 허덕이는 처지도 아니었습니다. 교직에 몸담은 세월 덕에 사학연금이 꼬박꼬박 나왔고 그동안 모아둔 예적금을 합치면 2억 남짓, 아내의 국민연금까지 더하면 두 사람 살아가기엔 부족함 없는 노후라 여겼습니다. 퇴직하던 그해 저는 동료들에게 이제부터가 진짜 인생이지 하며 호기롭게 웃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문제는 그 든든하다고 믿었던 노후가 자식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는 겁니다. 퇴직하고 첫 해 30살이던 아들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쉬었다가 더 좋은 자리 찾아볼게요. 저는 그 말을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결혼하고 5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다가 정말 어렵게 얻은 외동아들이었기에 부족함 없이 원하는 학원도 대학 등록금도 어학연수까지 남부럽지 않게 뒷바라지했던 저였으니까요. 그래, 1년만 푹 쉬고 다시 시작해라. 저는 그렇게 유예 기간을 주었고 그 1년 동안 아들의 생활비와 용돈을 아무 조건 없이 챙겨주었습니다. 2년째가 되던 해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몇 군데 면접을 보러 다니는 듯 했지만 매번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 해요. 적성에 안 맞아요 라는 말과 함께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때도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지만 애써 눌렀습니다. 곧 좋은 회사 취직할 거야. 정신 차리겠지.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매달 생활비를 끊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그 무렵부터 조금씩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기 시작했지만 저는 남자가 좀 늦게 자리 잡을 수도 있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3년째가 되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통장 잔고를 보며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퇴직하기 전 무리해서 넓혀간 집 대출금의 새 식구 생활비 그리고 아들에게 들어가는 돈이 생각보다 크다는 걸 그제야 체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도 이번 한 번만 더라는 말을 스스로에게 반복했습니다. 아들이 작은 회사에 들어갔다가 석 달 만에 그만두고 돌아왔을 때도 저는 화를 내는 대신 그래, 거긴 너랑 안 맞았나 보다 하며 다시 다독였습니다. 아내는 그 무렵 처음으로 제게 여보, 이러다 우리 노후 다 거덜나는 거 아니야? 하고 물었지만 저는 설마 그렇게까지 되겠어 하며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4년째 아들은 이제 면접조차 보러 다니지 않는 날이 늘었습니다. 방 안에서 컴퓨터 모니터 불빛만 새어나오는 밤이 반복되었고 저는 그 문 앞에서 몇 번이고 노크를 하려다 그만두었습니다. 자식이 상처받을까봐 혹은 부모로서의 권위가 무너질까봐 저는 늘 문 앞에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해 저는 제 신용카드를 아들에게 쥐어주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기죽지는 말아라. 그 한마디가 훗날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될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1년 전 저는 노후 자금이 눈에 띄게 줄어든 걸 온몸으로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대출 이자, 생활비, 거기에 아들이 쓰는 카드값까지 겹치면서 매달 마이너스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여전히 결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어렵게 얻은 자식인데 이제 와서 매정하게 굴 수는 없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6년째인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그렇게 흘러온 시간의 끝에서 저는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나갔습니다. 대기업에서 승진했다는 친구의 아들, 벌써 번듯하게 결혼해 손주를 안겨주었다는 친구의 자랑이 술잔과 함께 오갔습니다. 어이 정 선생, 자네 아들은 유학까지 다녀왔잖아. 지금 어디 회사 다녀? 나이가 30 중반쯤 됐나? 아직 젊지 젊어. 순간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집중되자 평생 거짓말을 멀리해온 제 입에서 서글픈 변명이 흘러나왔습니다. 아, 스펙이 워낙 좋아서 회사 좀 옮기려고 지금 좀 알아보고 있는 모양이야.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겠지. 그놈의 체면이 뭔지 자식의 백수 생활을 감싸 안는 거짓말을 뱉으며 저는 쓰디쓴 술을 삼켰습니다. 남들의 자식들은 승승장구하며 부모의 노후를 빛내주는데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제 자식은 왜 아직도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걸까요? 5년 만에 눈물로 얻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게 키운 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들은 36의 나이에 방 한 칸에 갇혀 있고 저는 그 아들을 감싸느라 6년 동안 서서히 무너져온 제 노후를 이제야 똑바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 덜컹거리는 창문에 비친 제 눈빛에는 남들에게 자식, 흉을 보이기 싫어 감싸면서도 이 녀석이 정말 장가나 갈 수 있을까? 우리가 없어지면 혼자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형언할 수 없는 불안감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동창 모임에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늘 그렇듯 거실 스위치부터 찾았습니다. 불을 켜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거실은 어둠에 잠겨 있고 아들 방문 틈으로만 희미한 모니터 불빛이 새어 나올 거라는 걸요. 제 예상은 역시나 틀리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벗으며 낮은 한숨을 조용히 삼켰지요. 한때는 이 시간이면 아내가 텔레비전을 보며 저를 기다렸고 아들이 문을 열고 나와 아버지 다녀오셨어요 하며 반기던 집이었는데 지금 이 집의 저녁은 그저 각자의 방으로 흩어지는 시간일 뿐입니다. 안방문을 열어보니 아내는 이미 침대에 누워있더군요. 여보, 아직 안 잤어? 제가 물으니 아내는 몸을 뒤척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응, 오늘 좀 피곤해서. 목소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옆에 걸터앉아 잠시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60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참 고운 얼굴이었는데 요즘 들어 부쩍 그늘이 짙어진 게 눈에 들어오더군요. 동창 모임은 잘 갔다 왔어? 아내가 돌아놓은 채로 묻기에 저는 잠깐 머뭇거리다 그냥 뭐 다 똑같이 하고 얼버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있었던 일을 차마 아내에게 전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내도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언제부턴가 서로에게 굳이 캐묻지 않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캐물으면 결국 아들 이야기로 흘러갈 테고 아들 이야기가 나오면 서로를 향한 원망이 튀어나올 거라는 걸 둘 다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거실로 나와 식탁 의자에 앉았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와 아들 방에서 새어나오는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만이 이 집의 유일한 생기였지요. 문득 예전 생각이 났습니다. 아들이 중학생이던 시절 셋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으며 하루 있었던 일을 제잘거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학교에서 있었던 사소한 일까지 다 늘어놓는 참 다정한 아이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들과 마지막으로 밥을 함께 먹은 게 언제였는지조차 가물가물합니다. 아들은 저희 부부가 잠든 새벽에야 나와 냉장고를 뒤지고 저희가 깨어있는 시간엔 방문을 걸어 잠근 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집에 살면서도 서로의 생활 시간대가 완전히 어긋나 버린 것이지요.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 방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문 앞에 서서 몇 번이고 손을 들었다가 내렸는지 모릅니다. 밥은 먹었냐는 그 흔한 한마디조차 쉽게 나오지 않더군요. 문을 두드리면 저 안에서 무슨 표정으로 저를 맞을지 혹은 아예 대답조차 하지 않을지 두려웠습니다. 자식이 상처받을까 봐 조심스러운 것인지 아니면 제가 그 침묵과 마주할 용기가 없는 것인지 저 자신도 헷갈릴 때가 많았습니다. 결국 저는 손을 내리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며칠 뒤 저녁 모처럼 아내와 함께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던 중이었습니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군요. 여보, 옆집 아주머니가 그러는데 그 집 아들이 대기업에 다니는데 이번에 부장으로 승진했대. 우리 애도 이제 슬슬 뭐라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걱정이야.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조금 날카롭게 받아쳤습니다. 당신 애 앞에서 그런 소리 하지 마.
안 그래도 힘들어하는 애한테. 아내의 눈에 순간 서운함이 스쳤습니다. 누가 애 앞에서 한대? 지금 당신한테 하는 소리잖아. 나도 답답해서 그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말이 틀린 게 아니라는 걸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왜 모르겠습니까? 대기업이 아니라 번듯한 회사, 아니 그냥 아르바이트만이라도 해도 좋겠다는 생각 저도 매일 합니다. 아들을 무작정 감싸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제 입으로 아들을 원망하는 말을 내뱉을까 봐 저는 그게 참 두려웠던 겁니다. 저희는 그렇게 몇 마디 주고받다가 이내 다시 말을 잃었습니다. 자식 이야기만 나오면 대화는 늘 이런 식으로 끊어지곤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자리에 누워서도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 이 집이 이렇게 조용해졌을까? 언제부터 우리 부부는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을 삼키는 게 익숙해졌을까? 그리고 언제부터 저는 제 자식의 방문을 두드릴 용기조차 잃어버린 아버지가 되었을까요? 30년이 넘는 세월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자로 살았으면서 정작 제 자식 교육은 제대로 시키지 못했다는 절망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옆에서 아내의 뒤척이는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내도 저처럼 잠들지 못하고 있다는 걸 저는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한 지붕 아래 세 식구가 살아가지만 저희 집 거실에는 오직 차가운 적막과 서로가 애써 외면하고 싶은 진실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며칠 동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아내의 말 한마디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나도 답답해서 그래. 그 말이 단순한 넋두리가 아니라는 걸 저는 뒤늦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밤 아내가 잠든 틈을 타 저는 서재로 쓰는 작은 방에서 통장과 가계부를 꺼내 들었습니다. 사실 이런 걸 제대로 들여다본 게 얼마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더군요. 은퇴하고 나서는 그냥 매달 들어오고 나가는 돈이 맞겠거니 하고 넘겨왔으니까요.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저는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34년 교직 생활 끝에 받는 사학연금이 매달 320만 원, 아내의 국민연금이 80만 원, 그리고 아내가 2년 전부터 나가기 시작한 파트타임 일로 버는 100만 원. 이렇게 다 더하니 매달 500만 원이었습니다. 아내가 젊은 시절 직장을 그만둔 뒤에도 노후를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에 아내 명의의 국민연금을 꾸준히 납부해 온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그마저 없었더라면 지금은 훨씬 더 막막했을 겁니다. 솔직히 숫자만 놓고 보면 남부럽지 않은 노후입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하면 다들 그만하면 아주 잘 사는 거다, 배부른 소리 하지 말아라 할 액수니까요. 그런데 지출 항목을 하나씩 적어 내려가면서 저는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퇴직하기 7년 전 무리해서 넓혀간 이 집 대출 갚는 데만 매달 120만 원, 아파트 관리비와 각종 공과금이 40만 원, 부부 보험료를 합치면 100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휴대폰 통신비며 자잘한 고정비를 합치니 50만 원이 더 나갔습니다. 이것만 합쳐도 벌써 310만 원이더군요.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이 정도라는 걸 저는 그날 온몸으로 실감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 큰 아들의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나가는 돈이 100만 원, 저희 부부와 아들까지 셋이 먹고 사는 기본 생활비가 150만 원이었습니다. 이걸 더하니 지출 총합이 560만 원에 달했습니다. 소득 500만 원에서 지출 560만 원을 빼니 매달 60만 원의 적자였습니다. 60만 원 정도면 어떻게든 메꿔지겠지 싶은 마음도 잠시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숫자에는 아들이 제 신용카드로 쓰는 돈이 빠져 있었으니까요. 저는 서랍 깊숙이 넣어둔 카드 명세서를 꺼내 한 장 한 장 넘겨보기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배달음식, 게임 결제, 가끔은 친구들 만난다며 나가는 술값까지 참 다양하기도 했습니다. 한 달에 못해도 카드값으로 60만 원은 좋게 더 쓰고 있더군요. 거기에 명절이나 지인 경조사가 겹치는 달에는 추가로 돈이 더 나갔습니다. 이 모든 걸 다 합치면 저희 집은 매달 200만 원 가까운 적자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숫자를 몇 번이고 다시 계산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봤나 싶어서요. 하지만 계산기를 두드릴 때마다 나오는 답은 늘 같았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예금은 1억 5천. 이 속도로 계속 까먹는다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저는 세매 보다가 이내 멈추고 말았습니다.
정확한 숫자를 따지는 게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몇 년 못 가 이 돈이 완전히 바닥날 거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아내와 저 둘 중에 누구 하나 어디 아프기라도 한다면,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저희 부부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을 거라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며 나름 계획적으로 살아왔다고 자부했던 제가 정작 제 노후 앞에서는 이렇게 무계획하게 무너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계부를 덮고 한참을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은 이미 캄캄했고 아들 방에서는 여전히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제가 지금 지켜주고 있다고 믿는 이 평온함이 사실은 저희 부부의 노후를 담보로 한 것은 아니었을까 하고 말입니다. 자식이 다치지 않게 감싸준다고 생각했던 제 손이 사실은 저희 부부를 서서히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었던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저는 그 밤 처음으로 이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걸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남들이 그토록 부러워할 500만 원의 연금 소득을 가지고도 저희 부부는 노후 파산이라는 낭떠러지를 향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걸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가계부를 덮은 그 밤 이후로 저는 아내를 보는 눈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동안은 그저 심심해서 용돈이나 벌겠다는 아내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말 뒤에 숨겨진 무게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아내는 젊은 시절 은행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결혼하고도 한동안 직장을 다녔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아 마음고생을 하다가 어렵게 아들을 얻은 뒤로는 미련 없이 사표를 냈습니다. 우리 어렵게 얻은 아들, 내가 잘 키우고 싶어. 그때 아내가 했던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응, 그렇게 해 여보. 그렇게 아내는 20년, 30년을 오롯이 살림과 자식 뒷바라지에 바쳤습니다. 그런 아내가 2년 전 60을 훌쩍 넘긴 나이에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오전마다 몇 시간씩 일하는 파트타임이었습니다. 처음 아내가 나 다시 일 좀 해볼까 해 하고 말을 꺼냈을 때 저는 별 생각 없이 그래, 심심한 것보단 낫지 하고 넘겼습니다. 아내도 집에 가만히 있으니 몸이 근질거려서 용돈이나 벌어보려고 하며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바보같이 믿고 싶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가계부를 정리하며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아내가 벌어오는 그 100만 원이 없으면 저희 집 적자가 훨씬 더 커진다는 것을요. 아내는 결코 심심풀이로 나간 게 아니었습니다. 다 큰 아들의 생활비와 밑 빠진 독처럼 새어나가는 카드값을 메우기 위해 60 넘은 몸을 이끌고 다시 사회로 나간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마음이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저는 아내가 일하는 마트 앞을 지날 일이 있었습니다. 마침 퇴근 시간이 다 되어 저는 잠깐 기다렸다가 함께 걸어오려고 마트 입구 근처에 서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아내의 모습이 보였어요. 젊은 매니저로 보이는 사람이 뭐라고 지시를 내리자 아내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진열대 사이를 바쁘게 오갔습니다. 무거운 박스를 낑낑대며 옮기는 아내의 굽은 등이 저는 그날 처음 제대로 보였습니다.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한참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송곳으로 찌르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평생 가장으로서 가족을 책임지겠다고 당당하게 교단에 섰던 저였는데 정작 은퇴 후에는 아내에게 이런 짐을 지우고 있었다는 사실이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저를 발견하고 놀란 얼굴로 다가오더군요. 여보, 이 시간에 당신이 여긴 웬일이야? 저는 애써 웃으며 지나가다가 같이 갈까 해서 하고 대답했습니다. 아내는 앞치마를 풀며 아유, 미리 연락하고 말이라도 하고 오지 하고 웃었지만 저는 그 웃음 뒤에 숨은 고단함을 이제야 알아본 것 같아 목이 메었습니다. 집으로 걸어오는 길 저는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힘들지 않아? 당신 나이에 마트에서 일하는 거. 아내는 잠시 걷다가 대답했습니다. 힘들긴 뭐 그냥 소일거리지. 저는 그 말을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당신 나한테 솔직히 말해봐. 힘들지? 아내는 순간 멈칫하더니 이내 작게 한숨을 쉬더군요. 당신 그걸 이제 알았어? 당신이랑 내 연금만으로는 우리 집 생활비 감당이 안 되잖아. 나라도 보태야지 어떡해.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진작 알아챘어야 했는데. 내가 너무 세상 물정을 몰랐네. 아내는 제 손을 살며시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왜 미안해? 당신은 평생 우리 가족 위해 열심히 일했잖아. 내가 뭐 마트 일하는 게 대수인가? 몸 건강하고 아픈 데 없으면 일하는 거지. 그 한마디가 오히려 저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아내는 자식을 탓하지 않고 남편 탓을 하지 않고 그저 담담히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비정상적인 구조의 원인이 집안에서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해받는 연금과 어머니가 몸을 갈아 넣어 만든 돈으로 카드나 긁고 있는 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요. 저는 그동안 아들을 감싸는 것이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결국 아내의 굽은 등과 거칠어진 손마디로 돌아오고 있었다는 걸 저는 이제야 똑바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든 아내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곱던 얼굴에 자잘한 주름이 늘고 손끝은 거칠어졌지만 그 손으로 평생 저와 자식을 위해 헌신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은 이대로 둘 수 없다고 말입니다. 아내를 이런 식으로 고생시키면서까지 지켜온 이 평화가 사실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거짓 평화였다는 것을 저는 인정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무언가 바뀌어야 할 때였습니다. 저는 그 밤 처음으로 제 안에서 단호한 결심이 서서히 자라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내의 굽은 등을 본 그날 이후 저는 며칠 동안 밤잠을 설쳤습니다. 결심은 이미 마음속에서 단단히 자라나고 있었지만 막상 그걸 아내 앞에 꺼내놓을 용기가 쉽게 나지 않더군요. 자식 얘기를 꺼내는 순간 또 어떤 눈물과 원망이 오갈지 저는 벌써부터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하루하루 미루다가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갈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마침내 날을 잡았습니다. 토요일 저녁 아내가 마트 일을 마치고 돌아온 뒤였습니다. 아들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난다고 방에 없던 차였어요. 저는 미리 차를 한 잔 내려놓고 식탁에 앉아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여보, 잠깐 이리 와서 앉아봐. 제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꼈는지 아내는 겉옷도 채 벗지 못한 채 조심스럽게 맞은편에 앉더군요. 저는 그동안 정리해둔 가계부와 통장 잔고 내역을 아내 앞에 조용히 펼쳐놓았습니다. 이거 좀 봐줘. 내가 요 며칠 우리 집 살림 다시 계산해봤어. 아내는 처음엔 무심히 종이를 들여다보다가 이내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200만 원 가까이 적자가 나고 있다는 숫자, 지금 남은 예적금으로는 몇 년 못 가 완전히 바닥날 거라는 제 설명을 들으며 아내의 눈에 서서히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여보, 이 정도였어? 나는 그냥 좀 빠듯한 줄만 알았지 이렇게 심각한 줄은. 아내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도 알겠지만 이대로 가면 우리 몇 년 안에 이 집도 못 지켜. 우리가 언제까지나 아들의 우산이 되어줄 수는 없어. 우산이 없으면 비를 맞는 게 당연한 거고 비를 피하려면 어디 피할 곳을 찾아 스스로 뛰기도 해야 해. 우리 아들 기다려줄 만큼 기다려줬다고 생각해. 늦었지만 이제는 스스로 헤쳐나가도록 우리가 가르쳐줘야 할 시기야. 아내는 그 말을 듣자마자 결국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고생하면 되잖아. 나 마트 일 더 열심히 하고 당신도 뭐라도 좀 알아보고 어렵게 얻은 자식인데 갑자기 매몰차게 등 떠밀면 저 여린 애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 저는 아내의 눈물에 가슴이 미어졌지만 이번만큼은 결코 물러서지 않기로 마음먹은 터였습니다. 여보, 감싸기만 한다고 그게 능사가 아니야. 우리 아들 이제 36이야. 우리 죽고 나면 물려줄 것도 변변치 않은데 저 애가 혼자 살아갈 수 있겠어? 우리도 이제 곧 칠순이야. 더 늦기 전에 정신 차리게 해야 해. 아내는 고개를 떨군 채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나도 알아, 다 알고 있어. 그런데 막상 그 얘기를 꺼내려니까 무서워. 혹여나 나쁜 마음이라도 먹고 엇나가면 어쩌지? 저는 아내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나도 무서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눈 감고 있는 게 그 애를 진짜로 도와주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는 인정해야 할 것 같아.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돈이 없어도 기죽지 말라고 쥐어준 내 신용카드, 매달 챙겨준 생활비, 그게 그 애를 돕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설 기회를 영영 빼앗는 독이었던 것 같아. 우리 노후를 깎아가면서 밑 빠진 독에 계속 물을 붓는 건
결국 그 애도 우리도 함께 무너지는 길이야. 아내는 눈물을 닦으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저는 며칠간 혼자 고민하며 정리해둔 생각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소득 안에서만 살아야 해. 그 이상은 절대 넘기지 말자는 거야. 마이너스만 안 돼도 살 수 있어. 그리고 그 애한테도 이제는 스스로 벌어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야지. 마냥 두려워서 미루기만 하면 우리도 그 애도 다 같이 무너져. 아내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다가 이내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당신 말이 맞아.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지. 그리고 나도 일자리 알아볼게. 경비를 하든 대리운전을 하든 내가 나가서 한 푼이라도 보탤게. 나도 아직 건강하잖아. 저희는 그날 밤 오랜만에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동안 서로에게 말하지 못했던 불안과 원망 그리고 미안함까지도 조금씩 꺼내놓았지요. 아내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사실 나도 매번 카드값 명세서 볼 때마다 속이 타들어갔어. 근데 당신한테 말하면 집에 큰 소리 날까봐 말 못했어. 저 역시 가슴 아픈 고백을 털어놓았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당신이 마트에서 힘들게 일하는 거 알면서도 그 얘기 꺼내면 우리 사이만 더 불편해질까봐 혹여나 우리 얘기 듣고 애가 더 상처받을까봐 말 못하고 참고 있었어. 저희 부부는 그렇게 오랜만에 서로에게 솔직해질 수 있었습니다. 밤이 깊도록 이어진 대화 끝에 저희는 마침내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더 이상 감정에 휘둘려 미루지 말고 아들에게 냉정하지만 정직한 현실을 보여주자는 것이었습니다. 상처를 주려는 게 아니라 진짜 살아갈 힘을 주기 위해서라는 걸 저희 부부는 몇 번이고 서로에게 확인했습니다. 아내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그래도 우리 애한테 너무 모질게는 하지 말자. 하나뿐인 우리 자식이잖아.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우리는 아들을 버리는 게 아니라 진짜 홀로 설 수 있게 도와주려는 거야. 그렇게 저희 부부는 눈물로 얼룩진 밤을 지나 마침내 함께 걸어갈 방향을 찾아냈습니다.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밤새 몇 번이고 되뇌었던 말들이 아직도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거든요. 아내와 무언의 눈빛을 주고받은 뒤 저는 크게 숨을 한 번 들이쉬고 아들 방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동안 수도 없이 섰다가 끝내 발길을 돌렸던 바로 그 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정열아, 잠깐 나와서 아버지랑 얘기 좀 하자. 한참 만에 문이 열리고 부스스한 얼굴의 아들이 나왔습니다. 왜요? 하고 경계하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주방으로 나와봐. 할 얘기가 있다. 아들은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꼈는지 순순히 저를 따라 나왔습니다. 식탁에는 이미 아내가 앉아 있었고 그 위에는 제가 며칠 전부터 밤을 새워 정리해온 가계부와 통장 내역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걸 보자마자 표정이 단박에 굳어지더군요. 이게 뭔데요? 저는 최대한 담담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쓰며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집 현실을 이제는 얘기해야 할 것 같다. 너도 이제 36이니까 알 건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저는 종이에 적힌 숫자를 하나씩 짚어가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연금과 아내의 연금, 그리고 아내가 마트에서 힘들게 버는 돈까지 합쳐서 매달 500만 원이 들어온다는 것, 그런데 대출이며 고정생활비며 다 빼고 나면 이미 60만 원이 모자란다는 사실을요. 거기에 아들이 카드로 쓰는 돈과 자잘한 경조사비까지 다 더하면 매달 200만 원 가까이 적자가 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예적금으로는 이 속도라면 몇 년 못 가 완전히 바닥이 난다는 것까지 저는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너 원망하려고 이러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는 너도 우리 집 현실을 알아야 할 때가 됐어. 그 순간 아들이 방어적인 태도로 고개를 들더군요. 저도 노력 안 한 거 아니잖아요. 제가 그동안 면접 본 데가 몇 군데인 줄은 아세요? 사회가, 사람들이 자꾸 저를 힘들게 하는 걸 어떡해요. 목소리에 억울함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마음먹었던 날카로운 진실을 꺼냈습니다. 정열아, 너 엄마가 왜 이 나이에 마트에서 일하는지 정말 모르니?
아들이 흠칫하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나이가 곧 70이다. 내 생활비랑 내가 쓰는 카드값 메우려고 그 늙은 몸으로 무거운 물건 나르면서 버는 돈이야. 옆에 있던 아내가 결국 눈시울을 붉히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들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리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가 지금까지 너한테 쓰라고 준 신용카드, 매달 챙겨준 생활비, 그게 너 도와주려고 한 거였는데 결국 엄마 아버지 노후를 통째로 갉아먹고 있었더라. 정열아, 엄마 아버지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니? 우리가 언제까지 너 뒷바라지 해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엄마 아버지 편하자고 하는 말이 아니다. 내 인생, 창창한 내 청춘을 이렇게 무기력하게 보내게 할 수 없는 부모 마음이라 그래.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다시 고개를 털썩 떨궜습니다. 잠시 후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식탁 위로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노력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힘들어요. 저도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는데 언제부터 제 인생이 이렇게 돼버린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막막하기만 하고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겠단 말이에요. 남들은 다 저만치 앞서가고 있는데 제 인생은 이미 완전히 무너진 것 같고 아들의 목소리가 애처롭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그런 아들의 떨리는 손을 살며시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열아, 너 탓하려고 하는 얘기 아니야. 그냥 이제는 더는 이렇게 살면 안 돼서 그래. 정열이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한참을 서럽게 흐느꼈습니다. 늘 언제까지나 든든한 버팀목일 줄 알았던 부모님의 노후가 자신으로 인해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어머니가 그 거대한 무게를 혼자 짊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아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제 아들이라고 모르겠습니까? 알면서도 받아들이기 힘드니 모른 척하고 싶었던 마음 저는 압니다. 저는 울고 있는 아들을 보며 마음이 찢어지듯 아팠지만 동시에 이 순간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걸 깊이 느꼈습니다. 정열아, 우리가 너 미워서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제라도 우리 다 같이 살 길을 찾아보자는 거야. 엄마 아버지가 도울게. 정열이는 여전히 눈물을 흘리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무거운 충격이 갈등의 끝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진짜 문제를 마주하고 풀어가는 첫 번째 실마리가 될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들이 눈물을 그친 뒤에도 식탁의 공기는 한동안 무거웠습니다. 저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에서 미리 준비해둔 종이 한 장을 들고 왔습니다. 며칠 전 밤 아내와 이야기를 나눈 뒤 저 혼자 몇 번이고 고쳐 쓴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아들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이거 한번 봐라. 아들은 눈물이 채 마르지 않은 얼굴로 종이를 가만히 내려다보더군요. 맨 위에는 제 투박한 손글씨로 독립계획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스스로 혼자 설 수 있게 도와주려고 정한 원칙이야. 저는 차분히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동안 아들에게 쥐어줬던 제 신용카드를 회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다행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앞으로 1년, 그동안에는 내가 쓸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활비와 통신비 그리고 교통비는 줄게. 하지만 딱 그 이상은 없다. 저는 종이에 적어둔 조항을 하나씩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말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친구들 만나서 쓰는 돈, 게임 결제비, 필요한 물건들. 그런 건 이제부터 내가 직접 벌어서 써야 해. 단돈 10만 원이라도 좋으니 내일부터 당장 알바 자리라도 알아봐라. 고개를 숙인 채 종이를 뚫어지게 바라보더군요.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 1년 뒤에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 어떻게 독립할 계획인지 이 종이에 직접 적어라. 매달 한 번씩 같이 확인하자. 아들은 한참을 말없이 종이를 들여다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만약 1년 안에 독립 못하면?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그때 다시 얘기하자. 하지만 아버지는 우리 아들이 못할 거라고 생각 안 해. 너 원래 마음 먹고 한다면 하는 애잖니? 그저 너무 오래 웅크려 있었던 것뿐이야. 엄마 아버지는 우리 아들 믿는다. 정열이의 눈에 다시 눈물이 그득 차올랐습니다. 이번엔 아까 흘린 절망의 눈물과는 조금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아버지 정열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정말 노력하면 아버지랑 어머니 짐을 좀 덜어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도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말에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뭉클해졌습니다. 은퇴 후 처음으로 아들의 입에서 나온 스스로 무언가 해보겠다는 다짐의 말이었으니까요. 당연하지. 아버지 엄마는 무조건 너 믿는다. 저는 계획서의 나머지 부분을 마저 설명해 주었습니다. 매달 마지막 주 일요일에 이 자리에서 다시 얘기하자. 한 달 동안 뭘 했는지, 뭐가 힘들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렇게 1년을 성실히 채워가는 거야. 정열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종이를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아내는 그 모습을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다가 아들의 얇아진 어깨를 가만히 토닥였습니다. 정열아, 절대 쉬운 일 아니라는 거 알아. 하지만 이게 너를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믿으니까 이러는 거야. 엄마 마음 알지? 아들은 눈물을 슬쩍 훔치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아요, 엄마.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너한테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야. 아버지도 이제 다시 일자리 알아보려고 해. 경비 자리든 뭐든 아버지도 가만히 앉아서 돈만 축내지 않을 거다. 정열이가 놀란 얼굴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아버지가요? 아버지 연세에 무슨 경비 일을 해요? 저는 짐짓 큰 소리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이가 무슨 상관이냐? 너 혼자 뛰라고 세상 밖으로 등 떠밀어 놓고 아버지만 가만히 있으면 그게 무슨 염치 없는 행동이냐? 내 엄마도 일하고 있는데 말이다. 우리 세 식구 다 각자 자리에서 다시 시작해보자는 거야. 아들은 그 말에 뭔가 울컥하는 표정을 짓더니 마침내 떨리는 손으로 볼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종이 맨 아래 서명란이라고 적어둔 자리에 아들은 자신의 이름 석자를 천천히 꾹꾹 눌러 적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완벽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이 계획서대로만 순탄하게 걸어갈 거라는 보장도 없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오늘 이 식탁에서 저희 세 식구는 처음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식탁을 정리하며 아내가 조용히 제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잘한 거겠지?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창밖으로 일요일 오전에 따스한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집을 무겁게 짓누르던 침묵과는 사뭇 다른 공기가 그날만큼은 우리 식탁 위를 따뜻하게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대화가 있고 몇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한번 바뀌는 동안 저희 집안의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정열이는 이제 더 이상 방문을 걸어 잠근 채 새벽에만 나오지 않습니다. 며칠 뒤부터 집 근처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더니 낮에는 회사에 넣을 이력서를 작성하고 저녁에는 일을 나가는 규칙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엔 손님과의 사소한 마찰에도 힘들어하며 그만두고 싶다는 말을 몇 번이나 꺼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아들의 어깨를 다독이며 계획서에 내가 적었잖니 힘들어도 3개월은 채워보겠다고 하고 짧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아들은 입을 삐죽대면서도 결국 다시 일터로 향하더군요. 그렇게 견뎌내는 힘이 조금씩 정말 조금씩 쌓여가고 있는 게 제 눈에 선명히 보였습니다. 저 역시 아들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동네 주민센터에 나가 시니어 일자리를 알아보았는데 근무 시간은 짧았지만 생각보다 돈이 얼마 안 되더군요. 결국 경비일을 찾아보고 몇 군데 이력서를 넣은 끝에 지금은 집에서 조금 떨어진 아파트 단지에서 격일로 경비일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유니폼을 입고 좁은 초소에 앉았을 때는 솔직히 낯설고 서글픈 마음도 없지 않았습니다. 평생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제가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며칠 지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제 손으로 땀 흘려 돈을 벌어 보태고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도 저를 다시 떳떳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마트 일을 나가고 있지만 예전처럼 무거운 마음으로 나가는 발걸음은 아닙니다. 얼마 전 저녁 아내가 활짝 웃으며 이런 말을 하더군요. 여보, 요즘은 마트 가는 길이 예전만큼 힘들지가 않아요. 참 이상하지.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혼자 짊어지던 거대한 짐을 이제는 셋이서 나누어 지고 있다는 것, 그게 무게 자체를 당장 줄여주지는 못해도 마음의 무게만큼은 확실히 덜어준다는 것을 말입니다. 예전과 달리 이제는 조금씩 저축할 여유가 생겼고
무엇보다 이제는 이 집 어느 누구도 서로를 피해 방 안에 숨지 않습니다. 주말이면 셋이 식탁에 다정하게 둘러앉아 그날 있었던 일을 나눕니다. 아들이 편의점에서 있었던 우스운 일화를 얘기하면 아내가 까르르 웃음을 터뜨리고 저는 경비실에서 만난 초등학생 아이들 이야기를 들려주며 함께 웃어 넘깁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감히 상상도 못했던 행복한 풍경입니다. 지난 일요일 매달 마지막 주에 갖기로 한 가족회의 시간에 아들이 계획서를 꺼내 저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 저 이번에 유통회사 지원해 보려고요. 그리고 편의점 하면서 모은 돈으로 앞으로 생활비도 좀 보태드릴게요. 종이 위에는 아들이 그동안 꾹꾹 눌러 적어온 계획들이 빼곡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독립계획서였지만 그 안에는 몇 달 전만 해도 찾아볼 수 없던 단단함이 담겨 있더군요. 저는 그 종이를 가만히 들여다보며 왈칵 목이 메었습니다. 저희 아들도 곧 회사에 취직하고 어엿한 제 짝을 만나 이 집을 당당하게 나가는 그날이 곧 오겠지요. 남들이 보면 참 당연한 일들이 저희 집에선 원대한 꿈처럼 느껴지기도 했지만 이런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만으로도 이제는 후회가 없습니다. 교단에 서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쳤지만 정작 제 아이만큼은 올바르게 가르치지 못한 것 같은 참담한 날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제라도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 그것 하나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거실 창밖으로 출근하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날이 부쩍 늘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저도 잘 압니다. 아들이 앞으로 몇 번이고 또 넘어질 수도 있고 저희 부부의 노후 역시 완전히 안심할 수 있는 상태는 아직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똑똑히 압니다. 좋은 부모란 자식의 인생을 끝까지 대신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식이 스스로의 힘으로 걸어갈 때까지 그저 곁에서 묵묵히 지켜보며 응원해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교단에서 아이들에게 홀로서기의 가치를 귀가 따갑도록 가르쳤던 저는 정작 제 자식에게는 그 수업을 가장 늦게 그리고 가장 어렵게 완수한 셈입니다. 저는 이제 68, 제 인생의 위대한 두 번째 막을 당당하게 열고 있습니다. 자식의 무조건적인 방패가 아니라 자식이 스스로의 인생을 찾아 저 넓은 하늘로 날아오르는 걸 묵묵히 지켜봐주는 든든한 아버지로서 그리고 평생 저와 함께 걸어와 준 아내의 가장 아름다운 동반자로서 말입니다. 제 목소리에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해드린 이야기가 마음 한구석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나온 세월만큼 앞으로 마주하실 여러분의 내일도 늘 평온하고 따뜻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청춘은 안단테였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너희한테 줄 유산 따윈 단 1원도 없다! 차가운 핸들을 잡으며 피땀으로 버텨온 40년이었습니다. 제 청춘을 통째로 갈아 넣어 두 아들 번듯하게 공부시키고 장가까지 보내고 나면 제 노후는 그저 평온하고 행복할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평생 다 퍼주는 게 부모의 도리인 줄 알고 살았던 제 한계 없는 사랑은 제가 목숨보다 사랑했던 자식들을 그저 돈만 밝히는 괴물로 만들었을 뿐이었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선포한 주택연금이라는 마지막 패. 이건 자식을 버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느 65세 가장의 묵직하고 처절한 인생 이야기입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올해로 65, 인천에서 택시 운전을 시작한 지 꼬박 4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묻습니다. 그 오랜 세월 운전하며 뭐가 제일 힘들었냐고요. 저는 그럴 때마다 생각하는 척을 하지만 사실 답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일 힘든 건 도로도 취객도 새벽 안개도 아니었습니다. 핸들을 잡고 있는 동안 집에서 혼자 버티고 있을 아내와 그 옆에서 커가고 있을 자식들 생각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저를 새벽 4시에 눈뜨게 했고 몸살이 나도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처음 인천 땅을 밟은 건 20살 때였습니다. 고향은 충남 예산, 논밭이 전부인 시골 마을에서 형제 넷 중 셋째로 태어났지요. 아버지는 농사꾼이었고 어머니는 뒷바라지 하느라 평생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펴셨습니다.
성인이 되고 무작정 짐을 쌓아 연고지도 없는 인천으로 왔습니다. 처음엔 건설 현장을 전전했습니다. 건설 현장 형들 밑에서 자비를 하고 먼지를 마셨지요. 월급이 나오면 고향에 붙이고 쪽방 월세와 밥값을 내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가진 것 없는 놈이 도시에서 살아남으려면 당연히 그래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내를 만난 건 25 건설 현장 형의 소개였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다소곳하던 모습에 이상하게 눈이 떼이질 않았어요. 그렇게 인연을 맺어 제가 26, 아내가 24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모아둔 돈이 없어 예식장도 신혼여행도 없었습니다. 조촐하게 시작하며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남부럽지 않게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지요. 아내는 불평 한마디 없이 우리 나중에 여행 가면 되죠 뭐 했습니다. 그 말을 그때는 그냥 넘겼는데 지금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우리는 결국 그 나중에를 수십 년 뒤로 미루고 살았으니까요. 결혼하고 이듬해에 첫째 준식이가 태어났습니다. 처음 아이 얼굴을 봤을 때 분만실 복도에서 기쁘면서도 덜컥 무서웠습니다. 이 작은 것을 내가 먹여 살릴 수 있을까? 건설 현장 자빌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었어요. 더 안정적인 일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건설 현장에서 같이 일하던 선배가 너 운전 잘하니 택시 한번 해봐라. 열심히 하면 돈 된다 하더군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산학금 택시는 회사에 하루치 돈을 먼저 채워야 내 돈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못 채우면 마이너스니 쉴 수가 없었지요. 새벽 4시에 나가 밤 11시, 12시까지 운전하는 게 기본이었습니다. 비나 눈이 오는 날은 손님이 많아 조금 나았지만 맑은 날 손님이 없으면 빈 차로 돌며 호출만 애타게 기다려야 했습니다. 무전 경쟁이 어찌나 치열한지 잠깐 방심해 호출을 놓치면 속이 상해 핸들을 꽉 쥐어짜곤 했습니다. 졸리면 차를 세워놓고 30분, 많아야 1시간씩 쪽잠을 자며 다시 출발했습니다. 술 취해 왜 돌아가냐 시비 거는 사람, 토하고 그냥 내리는 사람, 돈 없다고 버티는 사람까지 별의별 취객에게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하지만 싸우다가 신고라도 들어가면 하루 장사가 끝나니 꾹 참고 다음 손님을 태웠습니다. 자정이 넘어 집에 들어가면 아내는 안 자고 기다리다 밥과 국을 챙겨주었습니다. 저는 피로에 지쳐 허겁지겁 먹고 쓰러지듯 잠들기 바빠 아내의 하루를 들어줄 여유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그게 참 미안합니다. 그 산학금에 시달리는 와중에 둘째 성준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내 혼자 혈기왕성한 아들 둘을 키우는 동안에도 저는 책임감 하나로 거리에 나가 핸들만 잡았습니다. 늘 미안했지만 무뚝뚝해서 표현할 줄 몰랐고 더 열심히 일해 돈을 벌어다 주는 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랑 표현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악물고 무사고 10년을 버텼습니다. 개인 택시 면허를 따기 위한 조건이었지요. 빗길, 눈길, 졸린 새벽에도 핸들에서 눈을 떼지 않았고 난폭한 차가 끼어들어 여기 목구멍까지 차올라도 사고 나면 다 끝이기에 꾹 삼켰습니다. 택시를 시작한 지 12년째 되던 해 드디어 제 이름의 개인 택시 면허를 받았습니다. 집에 가 면허증을 보여주니 아내는 고생했어 진짜 하더군요. 그 짧은 말 한마디가 지난 10년치 피로를 씻어내 주었습니다. 산학금이 없어지니 숨통이 트였고 시간도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준식이와 성준이가 연이어 대학에 갔습니다. 등록금 고지서가 나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지만 자식들 앞에서는 돈 없다는 소리를 안 했습니다. 아내는 살림을 더 졸라맸고 저는 쉬는 날 없이 핸들을 잡으며 두 놈을 무사히 졸업시켰습니다. 지금 제 명의로 된 인천 아파트가 시세 6억이고 평생 아껴 모은 예금도 4억 원 정도 있습니다. 개인 택시 면허값도 시세가 꽤 나갑니다. 남들에겐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돈이지만 제게는 청춘 그 자체입니다. 새벽 4시에 차가운 핸들, 쪽잠 30분, 취객들의 욕설과 무한 경쟁의 나날이 한 푼, 두 푼 쌓여 비로소 이 통장의 숫자가 된 것입니다. 가끔 홀로 운전하며 생각합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나는 자식들에게 뭘 바랐을까? 대단한 게 아니라 그저 건강하게 자라 제 밥벌이하며 가끔 안부 전화 한 통 걸어주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65이 되어 돌아보니 그 소박한 바람조차 너무 큰 욕심이었나 싶어 쓸쓸해집니다. 그리고 그 긴 세월을 군소리 없이 묵묵히 버텨준 내 아내에게 이제야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 정말 고생 많았다고, 진짜로 고마웠다고요.
이 사람이 없었으면 저는 아마 핸들을 잡은 채 진작에 어디선가 쓰러졌을 겁니다. 두 아들이 일찍 장가를 갔습니다. 큰아들 준식이가 32살에 먼저 결혼을 했고 둘째 성준이가 그로부터 2년 뒤에 뒤따라갔어요. 저는 그날들이 참 좋았습니다. 하루 12시간 넘게 택시 핸들을 잡으면서 머릿속으로 수없이 그려온 가슴 벅찬 장면이었거든요. 멋지게 예복을 입고 식장 단상에 당당하게 선 아들 녀석들을 바라보는데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내는 제 옆에서 손수건을 꼭 쥔 채 연신 눈물을 훔치더군요. 굳이 말은 안 했지만 우리 둘 다 마음속으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 인생 그래도 자식들 장가 보낼 때까지 무사히 잘 버텨왔구나 하고 말입니다. 결혼 자금은 아들들에게 각각 1억 원씩 쥐어주었습니다. 둘이 합쳐 2억 원, 평생 아껴 모은 예금 4억 원 중 절반이 나간 셈입니다. 하지만 아깝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직 건강하니 운전대를 더 잡으면 그만이었고 아들 둘 번듯하게 장가까지 보냈으니 이제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도리는 다 했다고 생각했죠. 사실 아내는 처음엔 말을 조금 아꼈습니다. 밤에 나란히 잠자리에 누워서 제게 조심스럽게 물어보더군요. 여보, 정말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닌가 싶어서. 당신이 평생 일해 모은 우리 노후 자금인데. 저는 그저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못 해줄 때는 어쩔 수 없었어도 해줄 수 있는 형편이 됐는데 해줘야지. 세상에 자식한테 쓰는 돈이 제일 안 아까운 돈이야. 아내는 더는 말하지 않았고 저 역시 자식들을 향한 제 믿음이 틀리지 않았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 돈이 두 아들 인생을 단단하게 세우는 밑거름이 될 거라 확신하면서요. 첫째 준식이한테 1억 원을 건넸던 그날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아들은 생각지도 못한 큰 돈을 도와준다는 말에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푹 숙이더군요. 아버지 진짜 감사합니다. 제가 평생 보답하면서 살게요. 눈물까지 글썽이며 내뱉는 말이었어요. 저는 쑥스럽고 어색해서 됐다. 이제 너도 한 가정의 가장이 되었으니 악착같이 열심히 살아라. 그거면 됐다 하고 무뚝뚝하게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제 속마음은 울컥했습니다. 철없던 아들이 이제 진짜 어른이 되었구나 싶어서 말이지요. 둘째 성준이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두 분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때 녀석들의 입에서 나온 그 약속들은 의심할 여지 없는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정말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단단했던 진심이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한 게 정확히 언제부터였는지 지금 와서 딱 잘라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시작은 아주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손주가 태어나면서 준식이가 매달 나가는 대출 이자에 아이까지 키우다 보니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요즘 물가가 정말 장난이 아니야. 애 키우기가 너무 힘든데 엄마가 아주 조금만 도와주면 안 돼? 아내는 원래 거절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식이 힘들다니 그저 알겠다고 했지요. 그날 아내는 제게 미안했는지 말을 안 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통장을 정리하다 우연히 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왜 나한테 진작 말 안 했어? 제 물음에 아내는 당신 종일 운전하고 피곤할 텐데 신경 쓰이게 할까봐 그랬지. 그게 다였습니다. 저는 그때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한 번쯤은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그래 요즘 젊은 애들 살기가 참 힘들다는데 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더군요. 둘째 성준이는 첫째와 방식이 조금 달랐습니다. 대놓고 손을 벌리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집에 올 때마다 곁에서 슬쩍슬쩍 힘든 말을 흘렸습니다. 엄마, 매달 대출 이자가 나올 때마다 정말 숨이 턱턱 막혀요. 직접 달라는 말은 단 한마디도 안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의 화살표가 전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눈치 없는 저도 알았고 아내도 알았습니다. 아내는 아들의 힘들다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 눈치를 보며 안절부절 못하다가 결국 비상금을 털어 또 아들 주머니에 챙겨주곤 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아들 녀석들이 돈을 받아갈 때의 표정이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건네면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받으며 눈물까지 글썽이던 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돈을 주는 걸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며 받아가는 겁니다.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가 어느 순간 쏙 사라졌습니다.
마치 당연히 받을 돈이 있어서 거래처에 당당하게 청구서를 내미는 것처럼 말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나이 들어 쓸데없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가 싶었습니다. 내가 자식한테 기껏 베풀어 놓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듣고 싶어 하는 참 옹졸한 아비인가 싶어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부모를 바라보는 녀석들의 그 눈빛이 완전히 달라진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100만 원이 200만 원이 되고 200만 원이 어느새 당연한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한번 베풀어준 호의가 다음 요구의 당연한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가정을 꾸리고 자식까지 낳아 기르는 30대 중반의 성인들이 맞나 싶었어요. 몸뚱이만 컸지 아직도 부모한테 칭얼거리면 다 나오는 줄 아는 철부지 어린아이인 줄 아는 건지 대체 언제까지 부모 등골을 빼먹을 생각인지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이제는 거절을 하면 부모의 사정을 이해하며 돌아서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를 빼앗긴 것처럼 서운해하고 심통을 부립니다. 아내는 자식들에게 그런 불편한 소리를 들을까봐 혹은 아들과 며느리에게 매정한 부모로 미움받을까봐 끙끙 앓으면서 제게 말도 못 꺼냈습니다. 평생 자식들만을 위해 모든 청춘을 바쳐 살아온 사람이 다 늙어서 이제는 자식들 눈치를 보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게 가슴이 가장 찢어지게 아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밥상을 차리면서 제 앞에 아무 말 없이 깊은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물었지요. 당신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아무 일도 없어요. 그냥이 아닌 것 같은데 얼굴이 왜 그래? 아내가 한참을 뜸을 들이며 눈치를 보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준식이가 이번에 또 전화가 왔어. 힘들다고. 저는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아내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당신한테 말하기가 너무 미안해서 그냥 내가 가진 돈으로 조금 보태줬어. 저는 그 말을 듣고 밥상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가슴이 먹먹해져 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내가 새벽에 나가 차가운 핸들 잡고 뼈 빠지게 번 돈이 지금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구나. 아들 녀석들은 그 돈이 얼마나 고단하게 만들어진 돈인지 알기는 할까? 그날 밤은 유독 방안이 춥고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저는 자식한테 무슨 대단한 보답이나 대가를 바라고 돈을 준 게 절대 아닙니다. 보답을 바란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내가 능력이 되어 해줄 수 있을 때 아낌없이 해주는 게 부모로서의 당연한 도리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고 서글픈 일이 생겼습니다. 주면 줄수록 자식의 고마움이 커지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줄수록 당연한 권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받는 게 당연해지면 그 다음엔 더 달라고 손을 벌리고 그것을 거절하면 순식간에 세상에 둘도 없는 야박하고 매정한 부모가 됩니다. 어느 순간 저는 자식들에게 부모가 아니라 그저 필요할 때마다 돈을 뽑아 쓰는 ATM 기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카드를 긁으면 언제든 돈이 나오는 기계 말입니다. 그 기계의 비밀번호는 자식을 향한 아내의 미안함이었고 잔액 조회는 녀석들이 집에 올 때마다 슬쩍 눈치를 살피는 재산 탐색이었습니다. 결혼하기 전 부모님 덕분에 살았다며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눈물을 글썽이던 두 아들 녀석들. 평생 은혜를 보답하며 살겠다던 그 고맙던 목소리. 저는 지금도 가끔 홀로 운전대를 잡으면 그 소리들을 생각합니다. 그때 그 눈물은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그 순간만을 모면하기 위한 가짜 감정이었을까? 어쩌면 녀석들 스스로도 모를 겁니다. 처음에는 분명 진심이었겠지만 어느 순간 욕심이 눈을 가려 흐릿해진 거겠지요. 고마움이라는 감정이 원래 그렇게 간사한 건지도 모릅니다. 처음에는 세상이 다 바뀐 것처럼 크게 느끼다가도 자꾸 받다 보면 어느새 공기처럼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 그리고 그게 다 처음부터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하고 다 받아준 제 잘못이고 제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처음에 손을 내밀었을 때 매정하게 느껴지더라도 단호히 거절했어야 했습니다. 자식이 힘들다는 소리에 마음이 약해져 지갑을 열어줄 때마다 저는 자식의 인생을 돕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일어서는 방법을 잊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부모의 한계 없는 사랑이 자식의 감사함을 지워버리고 결국 녀석들을 망치고 있었다는 걸 왜 그때는 몰랐을까요? 제 청춘을 다 바쳐 키운 자식들에게 제가 그저 그런 당연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내 자식들을 제 손으로 그렇게 괴물처럼 길러내고 말았다는 것,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슬픈 일이었습니다. 아내는 평생 불평이라는 걸 도무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새벽 일찍 나가 밤늦게 들어오는 동안 아내는 그 긴 외로움의 시간을 혼자서 묵묵히 버텨냈어요. 아이들 학교 보내고 숙제 봐주고 어디 아프기라도 하면 들쳐업고 병원으로 뛰어가는 것까지 그 모든 고단한 일들을 저 없이 혼자서 다 해냈습니다. 저는 그 시절 그게 당연한 줄로만 알았습니다. 아내도 당연한 듯 살았고 저 역시 당연한 대접인 듯 그저 받기만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미련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아들 녀석들이 결혼해서 제 가정을 꾸린 후에도 아내의 헌신은 끝이 나질 않았습니다. 그저 형태만 조금 바뀌었을 뿐이에요. 주말이 되면 아들 내외들이 손주들을 데리고 우리 집으로 옵니다. 처음에는 저도 참 반가웠습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손주 녀석들 얼굴 보는 게 좋았고 오랜만에 시끌벅적해진 집안 분위기가 싫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주말이 다가오는 게 슬슬 두려워지기 시작하더군요. 순전히 제 아내 때문이었습니다. 아들들이 온다는 연락이 오면 아내는 사나흘 전부터 혼자 분주하게 준비를 시작합니다. 시장을 봐오고 밑반찬을 미리 만들어두고 구석구석 집을 치우고 환갑이 훌쩍 넘은 나이에 온몸 구석구석 성한 곳이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어느 날은 아내가 싱크대 앞에 멍하니 서서 한 손으로 겨우 허리를 짚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보, 많이 안 좋아? 제 걱정스러운 물음에 아내는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방으로 떠밀었습니다. 괜찮아요. 잠깐 무리해서 그래 금방 나아. 괜찮지 않다는 거 남편인 저는 다 압니다. 그래도 아내는 자식들 앞에선 절대 내색을 안 해요. 아들 내외 온다는 소리만 들으면 눈이 번쩍 밝아져서 또다시 부엌으로 기어 들어가곤 했습니다. 그날도 딱 그랬습니다. 준식이 내외가 둘째 성준이 내외까지 데리고 다 같이 온다고 하더군요. 손주 녀석들까지 다 합치면 8명의 대가족이 한꺼번에 이 집에 둘러앉아 모입니다. 아내는 잡채를 볶고 갈비찜을 했습니다. 참 손이 많이 가고 정성이 필요한 음식들입니다. 전날 밤부터 고기를 재워야 하고 하루 종일 뜨거운 불 앞에 서서 기름 냄새를 맡아야 했습니다. 제가 미안한 마음에 뭐라도 거들려고 부엌 주위를 서성거리면 아내는 한사코 제 손을 내저었습니다. 당신은 그냥 거실에 나가 있어. 좁은 부엌에 둘이 있으면 정신 사납고 더 불편해. 그렇게 아내는 고집스럽게 혼자서 그 많은 일들을 다 감당해냈습니다. 아들 내외가 도착했습니다. 손주들이 뛰어다니니 집안이 금세 왁자지껄해졌어요. 거창하게 밥상이 차려지고 다들 둘러앉았습니다. 저는 아내가 땀 흘려 차려놓은 음식들을 바라보면서 속으로 참 대단하다, 고생했다 싶었습니다. 명절도 아닌데 갈비찜에 잡채, 정갈한 나물 몇 가지와 뜨끈한 국까지 올려져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정작 음식을 입에 넣은 자식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큰 며느리가 갈비찜을 젓가락으로 뒤적거리더니 대뜸 한마디를 툭 던졌습니다. 어머니, 오늘 갈비찜은 간이 좀 센 것 같아요. 요즘은 건강 생각해서 이렇게 짜게 먹으면 안 돼요. 아내는 무안한지 그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래? 다음에는 좀 더 싱겁게 해줄게. 그 옆에서 작은 며느리는 아무 말도 없이 잡채만 젓가락으로 툭툭 뒤적였습니다. 마치 이 자리가 무척이나 귀찮고 불편하다는 듯이 말입니다. 자식 놈들 중 그 누구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안 했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도 정말 맛있다는 말 한마디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요즘 애들 건강에는 이게 안 좋다, 저게 안 좋다며 며느리들의 투정만 상 위에 오고 갈 뿐이었습니다. 아내는 그 가시 돋친 소리들을 고스란히 들으면서도 자식들이 불편할까봐 얼굴에서 웃음을 한 번도 지우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밥을 먹는 내내 아내의 그 웃음이 너무나 서글프고 거슬렸습니다. 가슴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면서도 자식들 눈치 보이게 만들까봐 억지로 지어 올린 눈물겨운 웃음이었습니다. 기분이 몹시 상하지만 자식 앞이라 내색 한번 못하고 꾹꾹 참아내는 우리 세대의 슬픈 표정이었습니다. 참 기가 막혔습니다. 요즘 시대가 변해서 젊은 사람들이 할 말 다 하고 사는 세상이라지만 이건 도리가 아니야 싶었어요. 한마디 하려다 아내가 아무 말도 말라는 듯 옆에서 꾹꾹 찌르는 통에 겨우 참았습니다. 식사가 끝나자마자 며느리들은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만 들여보더군요. 예의상 설거지 제가 할게요. 어머니 한마디 했지만 아내가 아니야 오는데 피곤했을 텐데 쉬어 내가 해야 금방 끝나 한마디 하니 바로 네 하며 소파에 앉더군요. 저는 그 모습이 보기 싫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 녀석들은 거실 바닥에서 제 자식들과 놀아주느라 바빴고요. 그 속에서 아내는 혼자 묵묵히 부엌으로 걸어가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열린 방문 사이로 아내의 그 외로운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좁은 어깨, 서글프게 굽어버린 허리, 그리고 차가운 물소리만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 부엌. 자식 놈들 중 그 누구도 엄마를 도우러 부엌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슬그머니 아내 곁으로 다가가 고무장갑을 빼앗으려 물었습니다. 내가 좀 도와줄까? 당신 가서 좀 앉아 있어. 아내는 제 손을 밀어냈습니다. 됐어요. 당신이 무슨 설거지야. 내가 금방 할 테니까 나가 계셔. 모두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고 집안에는 다시 무거운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아내는 자식들과 손주들이 온 사방에 어질러 놓은 장난감들을 전부 정리하고 나서야 비로소 소파 한 구석에 지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지그시 눈을 감고 있는 아내의 주름진 얼굴이 오늘따라 유독 피곤해 보였습니다. 저는 아내 옆에 찰싹 붙어 앉아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여보, 다음부터 애들 온다고 하면 힘들게 음식하지 말고 간단하게 시켜 먹자. 아니면 밖에서 외식을 하든가. 힘들게 이렇게 다 차려낼 필요 없어. 아내가 감았던 눈을 슬며시 뜨며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그래도 자식들이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집밥 먹고 싶다고 찾아오는데 어떻게 그래요? 애들이 겉으로 티는 안 내도 다 맛있다고 먹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8 식구 다 같이 밖에서 외식하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그냥 내 몸 조금 힘들고 내가 집에서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저는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꽉 막혀왔거든요. 음식이 맛있네 맛없네, 돈이 많이 드네 적네, 그게 본질이 아니었으니까요. 진짜 문제는 자식 놈들이 엄마의 그 뼈를 깎는 수고를 당연한 공기처럼 여기는 그 뻔뻔한 분위기였습니다. 오면 알아서 상이 차려지고 다 먹고 나면 엄마가 다 치워주는 것, 입에 안 맞으면 그저 불평이나 늘어놓는 것. 제 아내는 우리 집 가사도우미가 아닙니다. 두 아들을 목숨보다 소중하게 키워낸 어머니이고 저와 평생을 고생해온 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식들 눈에 비친 엄마는 그저 주말마다 공짜로 맛있는 밥을 해주는 가사도우미에 불과했던 겁니다. 엄마가 어디가 아프진 않은지, 요새 몸은 좀 어떤지, 대체 무슨 낙으로 사시는지 자식 놈들 중 그 누구 한 명도 엄마에게 다정하게 물어봐 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침대에 누워 멍하니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옆에 나란히 누워 이불을 조심스럽게 덮어주며 물었지요. 당신 솔직히 오늘 며느리들한테 속상하고 섭섭했지? 아내는 한참 동안 무거운 침묵을 지키다가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섭섭하긴 섭섭한 게 어디 있어요. 요즘 젊은 애들 입맛을 내가 잘 몰라서 그런 거지. 그래도 그렇지 맛있게 잘 먹었다, 수고하셨다는 말 한마디는 기본 아닌가? 밥을 먹었으면 지들이 설거지라도 거들었어야지. 제 분통 섞인 목소리에 아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도리어 저를 말렸습니다. 나 자식들 시집살이 시키는 고약한 시어머니 되기 싫어요. 그냥 내가 조금 더 움직이고 내가 하면 마음 편해요. 저는 그 바보 같은 말에 더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내는 자식에게 상처를 받고 서운해하는 그 당연한 감정조차 부모라는 이름으로 스스로 꾹꾹 눌러 죽이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며느리들에게 모진 상처를 받고도 되래. 내가 늙고 부족해서 자식들 마음에 못 맞춰준 것이라며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곤히 잠든 아내의 거친 손을 가만히 잡은 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사람이 평생 나를 만나 어떻게 살아왔는지 눈앞에 선했습니다. 제가 밖에서 돈 번답시고 밤낮으로 택시 핸들을 쥐어짜는 동안 이 사람은 홀로 외로움과 싸우며 아들 둘을 키워내고 살림을 도맡아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다 늙어 허리가 굽은 지금에 와서까지 자식 놈들에게 그저 밥해주는 하찮은 사람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참고 억지로 웃어넘기며 상처를 받아도 전부 제 탓을 돌리는 아내. 저는 그 바보 같은 아내의 뒷모습에 가슴 깊은 곳에서 불길 같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내에게 화가 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 기가 막힌 상황이, 그리고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자식 놈들이 너무나 괴물 같고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날도 저는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속으로만 그 뜨거운 불길을 삼키고 또 삭혀냈습니다. 그 미련한 침묵이 머지않아 우리 집안을 통째로 뒤흔들 거대한 불씨가 될 줄은
그 시절에 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밖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면서 집에만 오면 한없이 커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사 앞에서는 굽신굽신하고 거래처 앞에서는 쩔쩔매면서 집에 들어오는 순간 그 응어리를 전부 쏟아붓는 겁니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반박하지 않는 사람한테요. 우리 큰아들 준식이가 딱 그랬습니다. 어느 평일 저녁이었습니다. 제가 운전을 마치고 집에 들어서려는데 신발장 앞에 낯익은 신발이 있었습니다. 준식이 신발이었어요. 퇴근길에 잠시 들른 모양이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아내 목소리가 들렸고 준식이 목소리도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현관문 손잡이를 잡은 채 잠깐 멈칫했습니다. 흘러나오는 공기가 어쩐지 이상했거든요. 준식이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퉁명스럽고 날이 잔뜩 서 있었습니다. 엄마는 회사를 안 다녀봐서 요즘 직장 생활이 어떤지 전혀 모르잖아. 물가가 얼마나 미친 듯이 뛰었는지 알기는 해? 지금 애 하나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알아? 저는 그 자리에 굳은 채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내는 조용한 목소리로 뭔가를 달래듯 미안해하며 대답하고 있었지요. 잠시 후 준식이 목소리가 더 높아졌습니다. 아니, 엄마 그리고 애 영양제를 왜 물어보지도 않고 마음대로 샀어요? 먹고 탈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래. 그런 거 살 때는 애 엄마한테 먼저 물어봐야죠. 먹고 잘못되면 엄마가 책임질 거예요? 차라리 돈으로 주세요. 돈으로. 우리가 알아서 살 테니까. 순간 거실이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이윽고 아내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안해 엄마 친구가 아이 성장에 좋은 거라고 하도 칭찬하길래 샀는데 내가 그 생각을 못했네. 다음엔 꼭 먼저 물어볼게.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주먹이 부르르 쥐어졌습니다. 손주 걱정돼서 영양제 사준 게 대체 뭐가 잘못이라고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도 모자랄 판에 지 엄마한테 저런 모진 말투로 쏘아붙이다니요. 하지만 저는 현관에 서서 끝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제가 듣는 걸 알면 더 민망해하고 부끄러워할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제가 그 자리에 들어서는 순간 제 입에서 무슨 험한 말이 튀어나올지 스스로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준식이는 조금 더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거칠게 들고 나가며 한마디를 툭 던졌지요. 엄마, 저 갈게요. 피곤해 죽겠다, 진짜. 아내가 뒤따라 나오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가. 그래도 온 김에 따뜻한 밥이라도 먹고 가지. 됐어요. 입맛도 없어. 현관 앞에 서 있던 저와 준식이가 딱 마주쳤습니다. 아들은 당황하며 아버지 오셨어요? 뵙고. 아내 역시 깜짝 놀라며 어머, 당신 언제 왔어요? 물었습니다. 저는 모르는 척, 지금 막 왔어 했습니다. 준식이가 서둘러 가보겠다며 돌아간 뒤 아내는 저녁 금방 차려줄게요 하고 부엌 쪽으로 급히 걸어갔습니다. 멀어지는 아내의 등이 보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내 뒤를 바라보다가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아내가 거실로 나오질 않는 겁니다. 이상한 느낌에 슬그머니 부엌 쪽을 들여다봤습니다. 아내가 싱크대 앞에 돌아서 서서 어깨를 바르르 떨며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거친 손으로 연신 눈가를 훔치는 게 보였습니다. 혼자 숨죽여 울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못 박힌 듯 멈춰 섰습니다. 들어가서 달래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냥 못 본 척 돌아서려다가 도저히 발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결국 부엌으로 들어가 아내 옆에 섰습니다. 아내가 화들짝 놀라며 얼른 눈물을 닦아내려 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본 아내의 눈은 이미 붉게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아무렇지 않은 척 억지로 웃어 보이려 했습니다. 저는 그 아내의 웃음이 너무나 보기 싫었습니다. 슬픈 게 아니라 가슴 속에서 엄청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준식이가 무슨 말 했어? 다 듣고 알면서도 다시 물어봤습니다. 직접 말하고 속이라도 풀라고요.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낮고 무겁게 가라앉아 나왔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이 녀석이 요즘 회사에서 스트레스가 아주 많은가 봐요. 밖에서 살기 힘드니까 저러겠지 뭐. 그래도 그렇지 제 엄마한테 그딴 말투로 말을 해? 당신 들었어요? 아니야, 나도 먼저 물어보고 샀어야 했는데 생각이 짧았어. 저는 아내의 그 바보 같은 자책에 더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저녁은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정성껏 차려준 밥상 앞에 앉아서 숟가락만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준식이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맴돌았습니다. 차라리 돈으로 줘요. 돈으로. 손주가 잘 크길 바라는 마음 하나로 영양제를 사다 준 할머니한테 자식 놈이 할 소리입니까? 회사에서 눈치 보느라 한껏 웅크리고 있다가 집에 가서 풀자니 마누라 눈치가 보이고 그러니 평생 아무 말도 안 하고 다 받아주는 엄마한테 와서 온갖 말을 쏟아버리는 거겠지요. 가장 만만하고 가장 상처받아도 티를 안 내는 사람이니까요. 저도 압니다. 직장 생활이 힘들다는 거, 요즘 먹고 살기 팍팍하다는 거 다 압니다. 그래도 그건 자식으로서 절대 안 되는 짓입니다. 밥상을 치우고 나서 아내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까보다 눈이 더 부어 있었습니다. 저는 모른 척 하려다가 결국 툭 물었습니다. 아까 부엌에서 울었지. 눈이 좀 건조해서 그래요. 당신이 나한테 거짓말까지 다 하네. 아내는 긴 한숨을 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힘들면 힘들다고 해. 왜 미련하게 혼자 다 사겨? 아내는 도리어 자식을 걱정했습니다. 나는 정말 괜찮아. 그냥 준식이가 요즘 많이 힘든가 보다 싶어서 그게 걱정이네. 그날 밤 저는 아내 옆에서 긴 시간을 뒤척였습니다. 아내는 일찍 잠이 들었습니다. 참 피곤했겠지요. 부엌에서 울다가 혼자 삭히고 또 제 걱정까지 하느라 온몸이 지쳤을 겁니다. 저는 아내의 숨소리를 들으면서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저 귀한 사람이 왜 저렇게 고개를 숙이고 살아야 하나? 다 늙어서 자식 놈한테 핀잔을 들어야 하나? 그리고 그 모진 소리를 들으면서도 왜 전부 자기 탓이라고 자책해야 하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용암처럼 말입니다. 며칠 뒤 아내가 결국 알아놓았습니다. 마음 고생이 심했는지 열이 심하게 오르고 밥을 전혀 먹지 못했습니다. 저는 서툰 솜씨로 죽을 끓여 방으로 들고 갔습니다. 아내가 누운 채 힘겹게 웃으며 말하더군요. 당신이 죽을 다 끓일 줄 아네? 왜 나라고 못 끓여? 아니, 그냥 너무 고마워서. 저는 그 고맙다는 아내의 말이 가슴에 너무나 아프게 걸렸습니다. 이 사람은 제게 죽 한 그릇 얻어먹으면서도 눈물을 글썽이며 고맙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자식 놈 짜증은 다 받아내면서 남편이 끓여준 죽 한 그릇에는 미안해하는 사람. 그 불균형이, 그 말도 안 되는 지독한 불균형이 저를 밤새 잠 못 들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마음속으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더는 자식들의 무례함에 침묵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평생 참는 게 미덕인 줄 알고 살았는데 부모가 참아줄수록 자식 놈들은 그것을 더 당연한 권리로 여기며 기어올랐습니다. 무너져가는 아내를 지키는 건 결국 남편인 제가 해야 하는 마지막 일이었습니다. 그 결심이 머지않아 어떤 방식으로 터져나오게 될지 그때의 저 자신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추석 명절이었습니다. 아들 내외들이 손주들을 데리고 다 같이 집으로 왔습니다. 낮부터 집안이 북적였어요. 손주 녀석들이 뛰어다니고 며느리들은 그래도 명절이라고 각자 앞치마를 둘러매고 주방에서 아내와 함께 음식을 했습니다. 그 사이 아들 녀석들은 거실 소파에 자리를 잡고 앉아 제가 아껴두었던 양주를 꺼내 들었습니다. 아버지 한잔 하시겠어요? 첫째의 물음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들끼리 마셔라, 나는 됐다. 그렇게 말하고는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명절이면 자식들로 북적이고 시끄러운 게 참 좋으면서도 나이가 드니 어딘가 모르게 금세 피곤해지더군요. 잠깐 눈이라도 붙일까 싶어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시 후 거실에서 나누는 아들 녀석들의 목소리가 얇은 벽 너머로 고스란히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흔한 대화려니 하고 흘려들었습니다. 술기운이 적당히 오른 목소리들, 뻔한 회사 얘기나 주식 얘기 같은 별 내용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귀가 번쩍 열렸습니다. 둘째 목소리였어요. 형, 요즘 여기 부모님 아파트 인근에 재개발 얘기 솔솔 나오는 거 알아? 만약 진짜 재개발되면 아버지 집 가치가 최소 몇 억은 더 뛰는 거잖아. 저는 누운 채로 슬그머니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뒤로 무슨 소리가 이어질지 더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첫째 준식이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안 그래도 나도 알아봤어. 게다가 아버지 개인 택시 면허도 요새 시세가 장난 아니게 올랐더라고.
나중에 아버지 운전대 놓으시고 그거 정리하시면 일단 형인 내가 대출 급한 것 먼저 끄고 너랑 집은 나누면 되지 않겠냐?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러자 둘째가 맞받아치더군요. 형, 엄마한테 저번에 형 돈 필요하다고 받아서 주식한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그러니까 이번엔 내가 조금 더 가져가야지. 아버지 성격상 통장에 단단히 쟁여둔 예금도 꽤 될걸? 준식이가 낮게 웃으며 말했어요. 쉿, 임마 목소리 좀 낮춰라. 안방에 아버지 계신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기가 막혀서 그런지 심장이 이상하게 아주 느리고 묵직하게 뛰었습니다. 머리끝까지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이상하게 뜨겁지 않았습니다. 아주 차갑고 시리게 올라왔어요. 오히려 그 차분함이 저 스스로도 무서웠습니다. 저 녀석들이 지금 부모를 앞에 두고 무슨 소리를 짓거리고 있는 건가? 아직 내가 두 눈 멀쩡히 뜨고 살아있는데 내 택시 면허, 집, 돈, 내가 피땀 흘려본 것들을 마치 자기 것인 양 자기들끼리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끄럽던 주방 쪽에서 소리가 뚝 멈췄습니다. 아들들이 하는 말을 아내도 들었을 겁니다. 저는 안방문을 슬며시 열고 주방 쪽을 바라봤습니다. 자식들 안주 챙겨주려고 과일을 깎고 있었나 봅니다. 칼을 쥔 손이 멈춰 있었습니다. 그 손이 부르르 떨렸어요. 과일즙이 도마 위로 흘렀지만 아내는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바닥으로 내리깐 채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안방문을 거칠게 걷어차듯 열어 젖혔습니다. 그동안 자식들이, 며느리들이 선을 넘고 무례하게 굴어도 아내 마음이 다칠까봐 꾹꾹 참아왔습니다. 평생 저는 목소리를 잘 높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무뚝뚝하고 말수가 없고 웬만한 건 그냥 삭히는 사람이에요. 40년 넘게 핸들 잡으면서 손님한테 욕먹어도 참고 취객 상대하면서도 꾹 눌렀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단단한 걸음으로 거실로 나왔습니다. 술잔을 들고 희희낙낙하던 준식이와 성준이가 들이닥친 저를 보더니 멈칫했습니다. 순식간에 녀석들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갔습니다. 저는 거실 테이블 앞으로 다가가 온 힘을 다해 손바닥으로 상을 내리쳤습니다. 쾅! 술잔이 흔들리고 사방이 얼어붙었습니다. 야, 이 자식들아. 제 목소리는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르지 않았는데도 지독하게 차갑고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아직 눈 똑바로 뜨고 살아있고 내 엄마가 저기 주방에 빤히 서 있는데 니들끼리 내 재산을 벌써부터 쪼개고 들먹거려? 큰아들 준식이가 당황해 황급히 입을 열려 했습니다. 아버지, 그게 아니라 그냥 저희끼리 농담 삼아 한 거예요. 그 입 안 다물어? 농담? 너희는 부모 재산 얘기를 농담으로 하냐? 그것도 명절날 부모 집에 와서. 제 단호한 말에 준식이의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한 걸음 더 녀석들의 턱 밑까지 앞으로 나섰습니다. 잘 들어라. 내 통장 잔고 중에 단 돈 1원도 네 놈들 몫은 없어. 내가 번 돈은 내 돈이고 너희 인생은 너희가 책임지는 거야. 어디 살아있는 부모 안부는커녕 주머니 털 생각부터 해? 내 말 알아들었으면 당장 나가. 눈치를 보던 며느리들이 손주 녀석들을 얼른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집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습니다. 준식이가 억울한 듯 뭔가 다시 항변하려다 저의 매서운 눈빛을 마주하고는 이내 입을 다물었습니다. 둘째 성준이는 겁에 질려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녀석들은 옷까지도 제대로 못 챙긴 채 허겁지겁 나갔습니다. 쾅 하고 현관문이 닫히는 묵직한 소리가 들렸고 시끌벅적했던 집안이 순식간에 텅 비어버렸습니다. 저는 거실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주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도마 앞에 그대로 굳은 채 두 손을 가슴 앞에 꼭 모으고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그저 가슴이 너무 무너져 내려서 조용히 눈물만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걸어가 아내 옆에 섰어요. 위로의 말 같은 건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내의 손을 꽉 잡았어요. 마디마디가 굵어지고 거칠어진 한평생 남편과 자식을 위해 일만 해온 서글픈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당신 그래도 명절인데 애들한테 너무 심하게 한 거 아니야? 저는 아내를 봤어요. 아니, 하나도 심하게 한 거 없어.
그래도 며느리들도 있고 애들도 있는데 조금만 참지 그랬어. 명절이라 더 화가 나. 이제 더 이상 못 참아. 제 확고한 태도에 아내는 더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손만 꼭 쥐고 있었어요. 그날 밤 사방이 고요해진 텅 빈 거실에 아내와 둘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먹다 만 술잔들이 테이블에 남아 있었어요. 저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겨 있다가 아내를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아내가 저를 봤어요. 이제부터는 자식 다 필요 없고 우리 둘이 먼저야. 우리 인생 살자. 아내가 눈물을 훔치며 대답 없이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0년 가까이 택시 핸들을 잡으면서 저는 늘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위해 온 청춘을 바쳐 살았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아내를 위해, 우리 가족같이 살 이 집 한 채를 마련하기 위해 내 몸 부서지는 줄 모르고 달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제 인생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보았나? 기이하게도 그 생각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 한구석이 이상할 정도로 가볍고 홀가분해졌습니다. 자식들에게 모든 걸 내어주던 삶을 끝내기로 한순간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남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겠다는 결심이 그날 밤 조용히 굳었습니다. 명절 이후 아들 녀석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문자도 없고 전화도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았지만 아내는 며칠 동안 눈에 띄게 말수가 줄었습니다. 밥을 차리면서도 손을 멈춘 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볼 때가 많았어요. 저는 그 서글픈 모습을 보면서도 짐짓 모른 척했습니다. 이 관계를 바로잡으려면 지금은 그저 묵묵히 기다려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주쯤 지났을 때였어요. 아내가 저녁을 먹고 나서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군요. 여보, 낮에 둘째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아내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뭐라는데? 아이 학군 때문에 이사를 해야 하는데 돈이 좀 부족한 모양이에요. 아버지한테 조금만 빌려줄 수 없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아내는 제 눈치를 보며 내가 당신한테 한번 말은 해보겠다고 했어 라며 덧붙였습니다. 저는 한동안 깊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저한테 직접 전화를 걸 배짱은 없고 만만한 엄마를 통하면 어떻게든 돈을 융통해 줄 거라 계산한 거겠지요. 명절에 그렇게 호되게 혼이 나고도 겨우 보름 만에 녀석들은 어느새 늙은 엄마를 돈 뽑아내는 창구로 다시 이용하려 들고 있었습니다. 변한 건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저는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둘 다 우리 집으로 오라고 해. 아내가 잠깐 망설였어요. 둘 다요? 응, 준식이도 같이. 아내는 더 묻지 않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주말 오후 아들 녀석들이 왔습니다. 며느리들은 없었어요. 아들 둘만 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어색하게 앉아있는 녀석들을 보니 표정이 잔뜩 굳어 있었어요. 아내는 차 한 잔씩 내오고 부엌 쪽으로 빠졌습니다. 저는 맞은편 의자에 앉았어요. 한동안 거실에는 숨막히는 침묵만 흘렀습니다. 결국 둘째 성준이가 먼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그때는 죄송했습니다. 저희가 술이 과해서 생각 없이 철없는 말을 했습니다. 첫째 준식이도 서둘러 말을 보탰습니다. 저도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생각했어요. 여기서 받아줘봤자 또다시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게 뻔했습니다. 말 한마디로 대충 얼무릴 일이었으면 애초에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됐다. 저는 짧게 잘랐습니다. 성준이 너 엄마한테 이사한다고 돈 필요하다고 했다고. 성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이 학군 때문에 이사를 갈까 하는데 돈이 좀 모자라서요. 아버지 돈 빌려주시면 꼭 갚겠습니다. 저는 성준이 얼굴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 돈을 내가 뭔데 엄마한테 도와달라 말아 하냐. 성준이가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내 재산은 내 영역이고 내가 알아서 한다. 그리고 앞으로 내 재산을 너희가 입에 올리는 날엔 국물도 없을 줄 알아라. 엄마한테 돈 얘기하는 것도 오늘로 끝이다. 앞으로 돈 얘기하면 이제 내 자식 아니야. 준식이와 성준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잠깐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 여태 부족함 없이 키웠고 남부럽지 않게 공부시켰고 장가갈 때 1억씩 줬어. 그걸로 엄마랑 내가 할 수 있는 부모 노릇은 끝났다. 이제 너희 힘으로 살아. 거실이 조용했습니다. 준식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버지, 그럼 저희 나중에. 나중에? 저는 그 물음을 받는 순간 며칠 전부터 생각해 두었던 말을 꺼냈습니다. 이 집 주택연금으로 돌릴까 생각 중이다. 순간 녀석들의 표정이 굳었어요. 준식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주택연금이요? 그래. 이 집 담보로 매달 연금 받는 거야. 우리 둘 다 살아있는 동안 매달 돈 나오고 우리 둘 다 죽고 나면 은행이 가져간다. 성준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버지, 그러면 저희한테 돌아오는 게 없잖아요. 없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한테 물려줄 유산 따윈 단 1원도 없다는 소리다.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명절에도 말했잖아. 내 돈은 내 돈이야. 너희가 벌써부터 이 집 저 집 따지고 있으니까 내가 너희 헛물 켜지 않게 아예 확실하게 정리해 주는 거다. 준식이가 억울하다는 듯 말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그건 너무하지 않아요? 저희가 명절에 잘못한 건 인정하는데 그렇다고 자식들한테 유산을 한 푼도 안 남기시겠다니 그게 그렇게까지 하실 일인가요? 저는 준식이를 봤습니다. 너무하다고? 낮게 물었어요. 너희가 살아있는 부모 재산을 들먹인 게 너무한 거냐? 내 재산 지키겠다는 내가 너무한 거냐? 준식이가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녀석들이 돌아갔어요.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은행에 다녀왔어요. 주택연금 상담을 받아보았습니다. 상담사가 가입 조건이며 매달 나오는 수령액을 자세히 설명해 주더군요. 저는 관련 안내 책자를 단단히 한 부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그 책자를 식탁 위에 올려뒀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보더니 조용히 집어들었어요. 한참 읽다가 저를 봤습니다. 당신 진짜로 이거 신청할 거예요? 아직 한다는 건 아니야. 하지만 알아는 봐야지. 아내가 책자를 도로 식탁에 내려놨어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준식이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제가 아니라 아내 핸드폰으로요. 아내가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주택연금 알아보신다는 거 진짜예요? 제발 아버지 좀 말려주세요. 아내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냥 답장하지 마. 아내가 폰을 내려놨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아내한테 말했어요. 아직 진짜로 하겠다는 게 아니야. 근데 녀석들이 이 집을 자기 것으로 계산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 집은 우리 집이야. 그게 확실해야 저 철부지 놈들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기들 힘으로 살 궁리를 하지. 아내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하게 되더라도 그건 나쁜 게 아니야. 매달 연금 나오면 내가 더 늙어서 택시 운전대를 못 잡는 날이 와도 우리 병원비 걱정 없이 살 수 있잖아. 아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그렇게 해요. 정보를 완벽히 차단해야 비로소 자식들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자식들이 부모의 재산 규모를 훤히 들여다보고 계산기를 두드리는 순간부터 부모는 재산의 주인이 아니라 그저 자식들의 자산 관리인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저는 다 늙어서 그런 비참한 취급을 받기가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내 돈은 내 돈이고 내 집은 내 집입니다. 그걸 당연하게 알고 있어야 할 자식들이 있고 있었기에 제가 다시 일깨워준 겁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요. 그 행동 하나가 그 어떤 호통보다 더 선명하게 녀석들 가슴에 박혔을 겁니다. 주택연금 상담을 받은 뒤로 아들 녀석들의 태도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연락이 없던 건 마찬가지였지만 뭔가를 눈치챈 사람들 특유의 조심스러움이 느껴졌어요. 저는 그 긴장감이 싫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 때 큰아들 준식이가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내가 통화를 마치고 거실로 나오더니 저를 봤어요. 준식이가 요즘 주식을 좀 했는데 손해를 많이 봤나 봐요. 저는 신문을 보다 말고 아내를 봤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아내가 말을 잇지 못하고 제 눈치를 봤어요. 더 하려는 말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당신한테 뭐라고 했어? 아내가 잠깐 머뭇거렸어요. 그냥 힘들다고만 했어요. 저는 아내를 가만히 봤습니다. 자식이 힘들다면 온 가슴이 무너지는 사람이라 평생을 그렇게 당하고도 또 마음이 약해진 겁니다. 당신 애들 도와주고 싶지? 안 돼. 이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애들을 망치는 거야.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내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게 아니라 아내는 차마 뒷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화가 나진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변하는 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니까요. 이틀 뒤 성준이한테도 연락이 왔습니다. 저번에 말한 이사 때문에 정말 돈이 필요하다고요. 저한테 직접 말하기는 무서우니 마음 약한 엄마를 앞세운 얄팍한 계산이었습니다. 저는 그 계산이 아직도 바뀌지 않았다는 게 화가 났습니다. 그 주 주말 녀석들이 스스로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소파에 앉기가 무섭게 준식이가 먼저 말을 꺼냈지요. 아버지, 요즘 주식시장이 워낙 안 좋아서 좀 손해를 봤어요. 성준이도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저 이사 계약 다 했어요. 더 이상 대출도 안 나오는데 잔금 못 치르면 정말 큰일 나요. 저는 두 녀석을 번갈아 봤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이 먼저 나오지 않았어요. 상황 설명이 먼저였습니다. 그 순서가 다 말해주고 있었어요. 도움을 요청하러 온 거지 반성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주식 손해봤다고? 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밖을 잠깐 바라보다가 돌아섰어요. 이 배은망덕한 것들아, 배울 만큼 배운 것들이 부모한테 어떻게 그러니? 주식을 하든 도박을 하든 그건 니들이 선택한 거야. 잘 됐으면 니들 것이고 잘못됐으면 그것도 니들이 책임지는 거야. 왜 그걸 여기 와서 달라고 하냐? 준식이가 억울하다는 듯 말했어요. 아버지, 저희 힘들다고 좀 알아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힘들다는 소리를 왜 엄마한테 해? 엄마가 너희 하소연 들어주는 사람이냐? 준식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너희 엄마 평생 내가 밤낮으로 운전하는 동안 혼자서 너희 키워낸 사람이야. 다 늙어서 이제 겨우 쉬어야 할 나이에 너희 힘들다는 소리에 밤잠을 못 자는 사람이라고. 어디 감히 부모한테 계속 짐을 지워. 너희 이제 다 컸고 결혼해서 자식까지 있는 집의 가장들이야. 성준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준식이도 말이 없었습니다. 녀석들이 쫓겨나듯 돌아가고 거실엔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저희 부부 둘 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말했어요. 내가 더 일찍 단호하게 했어야 했는데 당신한테 미안해요. 저는 아내를 봤습니다. 당신이 미안할 게 뭐가 있어. 잘못한 건 받은 놈들이지 준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야. 아내가 눈물을 닦았어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 평생 나 뒷바라지하고 애들 키우느라 가고 싶은데 한 번 못 가고 살았잖아. 이제부터는 사고 싶은 거 사고 가고 싶은 데 가. 내가 운전대 잡을 수 있는 동안은 내가 악착같이 벌 테니까. 아내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괜스레 목이 메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생각했어요. 자식을 사랑한다는 게 뭔가? 평생 퍼주는 게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다 내어줘야 좋은 부모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부모가 끝없이 받쳐주면 자식은 스스로 설 이유를 잃어버려요. 그게 사랑이 아니라 망치는 거였습니다. 베풀매 한계를 긋는 게 냉정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줄 수 없다고 선언하는 게 자식을 진짜 어른으로 만드는 마지막 방법이었어요. 저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았지만 그래도 알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 뒤로 몇 달이 흘러 아들 녀석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서운하냐고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이상할 정도로 편안했습니다. 그건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장 먼저 아내의 표정이 눈에 띄게 밝아졌습니다. 주말마다 아들 내외 챙기느라 허리를 붙잡고 진땀 빼며 장을 보러 다니던 사람이 이제는 부엌에서 콧노래를 흥얼거립니다. 자기가 진짜 먹고 싶은 걸 사다가 우리 둘이 정답게 나누어 먹었지요. 어느 날은 아내가 수줍게 말하더군요. 여보, 나 오랜만에 고향 친구들이랑 여행 며칠 다녀와도 돼요? 저는 껄껄 웃으며 답했습니다. 왜 내 허락을 받아? 가고 싶으면 당장 다녀와. 아내가 어린아이처럼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 한구석이 뭉클했습니다. 저 역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오전에 택시 운전을 마치고 들어오면 예전엔 쓰러져 잠들기 바빴는데 요즘은 아내와 손을 잡고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걷습니다. 거창한 이야기는 나누지 않습니다. 그저 나란히 걷는 것뿐인데도 40년 가까이 거친 도로 위에서 핸들만 잡고 살던 제 곁에 온전한 내 편이 서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 일인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딩동하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주고 들어온 아내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준식이가 왔어요. 저는 잠깐 숨을 멈췄습니다. 거실로 들어선 큰아들 준식이의 손에는 소주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소주였습니다. 이 녀석이 제게 뭔가를 먼저 사들고 온 건 오랜만에 있는 일이었습니다. 준식이는 제 매서운 눈빛을 슬그머니 피하며 고개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아버지, 오랜만에 소주 한 잔 같이 해요. 저는 말없이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아내가 서둘러 소박한 안주 몇 가지를 내왔고 준식이가 떨리는 손으로 소주잔을 채워 제 앞에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두어 모금 묵묵히 잔을 비워내자 준식이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엄마한테 못되게 굴고 아버지 재산까지 제멋대로 들먹이고. 저는 녀석을 보며 물었습니다. 내 엄마한테 사과했냐? 네. 저는 준식이를 가만히 쳐다보았습니다. 이 녀석이 진짜 뉘우친 건지 아니면 그저 연기를 하는 건지 솔직히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하루아침에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걸 40년 넘게 택시를 하며 수많은 인간을 겪어본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그날 밤 저는 한 가지 소중한 본질을 깨달았습니다. 이 녀석이 진짜 변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건 내 일이 아니라는 것을요. 부모인 제가 삶의 무게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으면 자식은 결국 제자리로 찾아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준식아. 네, 아버지. 앞으로 인생 살다가 힘든 일 생기면 무서워하지 말고 아버지한테 직접 와라. 치사하게 내 엄마 뒤에 숨지 말고. 큰아들의 눈시울이 붉어졌고 저는 덤덤하게 다음 잔을 채웠습니다. 그 일이 있고 일주일 뒤 둘째 성준이 놈도 혼자서 고개를 숙인 채 찾아왔습니다. 이 녀석 역시 잘못했다며 제 앞에 엎드렸고 저는 큰아들과 똑같이 담담하게 잔을 받아주었습니다. 오랜 세월 쌓인 자식들의 영악함이 소주 몇 병으로 대단하게 녹아내릴 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적어도 녀석들은 부모가 만만한 존재가 아님을 뼈저리게 배웠으니까요. 저는 요즘 자식과 부모의 관계에 대해 깊이 생각합니다. 자식에게 노후 자금을 미리 다 줘버리면 받을 게 없어진 부모는 순식간에 짐짝 취급을 받기 십상입니다. 품 안에 쥐고 있는 게 남아있어야 자식들이 무서운 줄 알고 찾아오는 법입니다. 그건 비단 돈만이 아닙니다. 부모가 제 삶을 단단하게 지키고 서 있어요. 자식들이 힘들 때 기댈 묵직한 기둥이 생기는 겁니다. 옛 선인들도 말했습니다. 자식을 위해 재산을 많이 남겨줄 필요는 없다. 자식이 현명하다면 재산이 없어도 제 힘으로 일어설 것이고 자식이 어리석다면 유산이 많아봤자 결국 다 탕진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은 돈 몇 푼이 아니라 거친 세상에서 스스로 당당하게 일어서는 법을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아내와 저는 외식을 자주 다닙니다. 거창한 곳이 아니라 동네 허름한 국밥집이나 순댓국집인데도 둘이 마주 앉아 먹는 밥 한 끼가 이토록 달콤한 줄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아내가 국밥을 먹다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하더군요. 여보, 우리 이렇게 큰 탈 없이 오래 살아서 참 다행이에요. 저는 쑥스러워 대답 대신 그저 허허 웃기만 했습니다. 원래 무뚝뚝하고 표현이 서툰 사람이니까요. 이 택시 핸들을 언제까지 잡을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내 몸이 허락하는 마지막 날까지는 기쁘게 운전대를 잡을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일하지 못하는 날이 오면 그때는 남은 재산으로 아내와 둘이 천천히 행복하게 늙어가려고 합니다. 자식들이 찾아오면 반갑게 손을 잡아주고 오지 않으면 우리끼리 더 재미있게 살면 그만입니다. 자식을 버린 게 절대 아닙니다. 엉망진창으로 엉켜있던 관계의 거리를 비로소 품격 있게 정돈한 것뿐입니다. 결혼한 자식은 엄연히 독립된 타인입니다. 그 명확한 선을 그어주어야 부모도 살고 자식도 진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다 내어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 누구보다 잘 압니다. 평생을 그렇게 청춘을 바쳐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한계가 없는 맹목적인 사랑은 결국 관계를 완전히 썩게 만듭니다. 주는 부모는 지쳐 쓰러지고 받는 자식은 염치 없는 괴물로 망가집니다. 자식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때로는 눈물을 머금고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그게 내 피부치를 진짜 어른으로 만드는 마지막 부모의 도리이자 남은 후반생을 오롯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저는 이제 제 인생의 진짜 주인으로 당당하게 살려고 합니다. 제 목소리에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해드린 이야기가 마음 한구석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늘 온전히 평온하시길 바라며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